부산포 전투. 가장 먼저 적을 발견한 건 부산포 첨사 정발이었습니다. 그는 군사훈련을 위해 사냥을 하고 있던 중 일본 선박이 부산을 향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조공을 바치러 오는 세견선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배가 수백 척에 이르는 것을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정발. 그는 재빨리 백성들에게 성으로 대피할 것을 명령한 다음 부산포에 소속돼 있던 배들을 가라앉힌 뒤 상관인 경상 좌수사 박홍에게 전령을 보내고 나서 자신도 병사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발과 600여 명의 병사들은 서둘러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데요. 상륙을 마친 고니시는 정발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항복하고 길을 내주면 목숨은 살려주겠소. 그러자 정발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전하께 항복해도 되는지 여쭤볼 테니 잠시만 거기서 기다리시오. 정발이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란 걸 알아챈 고니시는 다음날 새벽에 부산성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부산진 순절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득 채운 일본의 함대, 그리고 성을 완전히 둘러싸버린 수많은 일본군들. 당시 부산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이 그림에서 여기가 성의 동문이고 여기가 남문, 그리고 여기가 서문이에요. 서문 옆을 보시면 산이 하나 있죠? 이 산에 오르면 성이 훤히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가 쉽습니다. 정발에게 병사가 많았더라면 이쪽도 방어를 했겠지만 병사가 너무 적었기에 일본군은 손쉽게 산에 오를 수 있었고 여기서 서문을 향해 비처럼 총을 쏘아대는데요. 이에 정발도 서문에 올라 미친듯이 화살을 쏘아댔지만 결국 화살이 다 떨어지자 조총에 맞고 전사하는데요. 정발이 죽은 뒤에도 군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항전했지만 수적으로 워낙 열세인지라 고작 2시간 만에 성에 함락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에 들어오자 군사뿐 아니라 3천여 명의 백성까지도 모조리 학살해버리는 일본군. 한국인들은 이를 보며 일본이 잔인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일본군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센고쿠 시대 때 행해진 그들의 전투 관습을 따른 겁니다. 당시 일본에선 성주가 전투 전에 항복을 하면 성주와 성민을 전부 살려주고 전투 중에 항복을 하면 성주는 할복한 뒤 성민은 살려주고 전투 후 패배를 하면 성주와 성민을 몰살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센고쿠 시대 때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도 원래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부산진 전투 때도 성이 끝까지 저항했기에 군사와 백성을 전부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새벽 4시에 시작돼 새벽 6시에 끝이 난 부산진 전투. 아직 시간이 일렀기 때문에 일본군은 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다대포 전투. 두 번째 전투는 다대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대포 전투는 부산진 전투와 같은 날 이루어졌는지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부산진 전투보다 먼저 치러졌는지 아님 다음에 치러졌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보통 정발의 부산진 전투를 임진왜란 첫 번째 전투로 묘사하기에 본 영상에선 다대포 전투를 두 번째 전투로 묘사하겠습니다. 부산진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다대포 첨사 윤응신은 다대포를 향해 오는 일본군을 확인한 후 일단 성을 버리고 후퇴합니다. 그렇게 고니시군 일부는 얼씨구나 좋다면서 빈 성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때 도망친 줄 알았던 윤응신과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 방심한 일본군을 공격하는데요. 깜짝 놀라서는 일단 성을 버리고 밖으로 달아나는 일본군. 윤응신은 곧장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했으나 이번에도 워낙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동래성 전투. 4월 14일 부산포와 다대포를 함락시킨 일본군은 그 다음 날인 15일 부산의 가장 큰 성인 동래성으로 진격합니다. 한편 일본의 침략 소식을 들은 경상도 각지의 장수들도 제승방략 체제에 따라 동래성으로 집결하는데요. 제승방략 체제란
전쟁이 벌어지면 주변 여러 지역에서 한 곳으로 병력을 집중해 적을 상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경상도를 지키는 주요 장수로는 경상도 관찰사 김수, 경상좌병사 이각, 경상우병사 김성일, 경상좌수사 박홍, 그리고 경상우수사 원균이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그 도를 책임지는 최고의 관직이자 총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에 육군을 책임지는 병사가 둘, 그리고 수군을 지휘하는 수사가 둘 있는 건데요. 이때 관찰사 김수는 대구에서 따로 병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먼저 경상좌수사 박홍이 동래성으로 찾아옵니다. 박홍은 4월 14일 정발의 편지를 받고 적의 침략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곧장 경상우수사 원균과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리고 전라우수사 이혁기에게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립니다. 원균은 적의 기세에 겁을 먹고는 진지와 군수물자를 불태우고 도망가는 청야 작전을 지시했지만 이순신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는 휘하의 장수들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곧장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라 지시했죠. 또한 박홍은 한양으로도 장계를 올려보냅니다. 이후 그는 적의 기세가 너무 강해 해전으로는 상대할 수 없으리라 판단하고는 진지를 불태운 후 병사들을 데리고 동래성 전투에 합류합니다. 이 박홍을 단순히 원균과 같은 도망자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홍과 함께 경상좌병사 이각도 동래성에 합류합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이각에게 성으로 들어와 함께 성을 지켜달라 했지만 이각은 이를 거절하는데요. 이에 대해 애초부터 이각이 도망칠 계획이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재승방략 체제에 따르면 병마절도사가 이끄는 병력은 동래성 외곽에서 호응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황상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려면 성 안에 들어와 싸우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각이 도망치려고 일부러 밖으로 나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양산군수 조영규와 울산군수 이연성도 동래성에 합류합니다. 그렇게 동래성 안에는 약 3천의 병력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외에 백성 2천여 명도 성 안에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 1만 8천여 명의 일본군이 동래성 앞에 당도해 진을 치는데요. 전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니시는 송상현에게 전하는 말을 나무판에 적어 내보입니다. 굳이 싸우겠다면 그리 해야겠지만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주시오. 그러자 송상현도 답변을 적어 성에 내겁니다. 싸우다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소이다. 그렇게 송상현이 투항을 거절하자 고니시는 동래성 공격을 시작합니다. 공격을 시작함과 동시에 고니시는 별동대를 파견해 이각과 박홍의 지원군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각과 박홍은 얼마 싸워보지도 않고 병사를 데리고 도망쳐버리는데요. 그렇게 지원군 없이 동래성이 홀로 남게 되자 고니시는 동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2시간 만에 동문이 뚫리고 마는데요. 적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자 총지휘를 맡았던 송상현이 전사했으며 도우러 왔던 양산군수 조영규도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이번에도 전투 후 패배이기 때문에 일본군은 성 안의 병사와 백성을 모조리 학살하는데요. 다만 고니시는 송상현의 충심에 감명을 받았는지 그의 시신을 성 밖에 묻어줍니다. 동래성 전투의 치열함은 동래부 순절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투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적이 백마를 타고 도망가는 장수 보이시나요? 이는 경상좌병사 이각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성문 쪽을 확대해 보시면 송상현이 내건 팻말도 그려져 있죠. 당시 죽음을 직감한 송상현은 조복을 입고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린 뒤 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나서는 다시 무장을 하고 마지막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따라 화가는 그림의 중앙에 조복을 입은 송상현을 그려두었습니다. 송상현의 좌측 하단엔
지붕 위에 올라 일본군에게 기와를 던지며 저항하는 안악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병사뿐 아니라 백성들도 격렬히 저항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 동쪽을 보시면 일본군이 성을 뚫고 들어오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동래부 순절도는 임진왜란 당시가 아니라 후대의 동래성 전투에 관한 기록을 참고해 그려진 그림으로 이렇게 유명한 일화들이 여럿 묘사되어 있는데요. 다만 양군 병사들 모두 제대로 갑옷을 입고 있지 않는 등 보증 오류도 조금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동래성까지 점령한 고니시군은 이제 한양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하는데, 낙동강 전투. 한편 이때 밀양부사 박진도 병력 500을 데리고 재승방략 체제에 따라 동래성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동래성에 도착했을 땐 이미 성이 점령당한 뒤였기 때문에 박진은 그대로 군사를 돌려 퇴각하는데요. 그러던 중 도망치던 이각과 박홍을 만난 박진은 이각과 박홍의 병사도 있겠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일본군을 막아서자고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이 500의 병사와 함께 일본군을 기습할 테니 이각과 박홍은 상황을 보고 전투에 합류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렇게 낙동강 근처 역참 중 하나인 소산역에서 적을 맞닥뜨려 기습작전을 감행하는 박진. 그러나 병력 차이가 워낙 컸기에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박진의 부대가 우르르 밀려버립니다. 그러자 뒤도 안 보고 도망쳐버리는 경상 좌병사 이각. 상황이 불리하자 박홍도 퇴각을 하고 박진도 결국 퇴각을 명합니다. 이후 이 셋의 행적을 알아보자면, 먼저 이각은 자신의 근거지인 울산으로 가는데, 그가 울산에 도착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애첩을 피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울산엔 재승방략 체제에 따라 군사 1만이 모여 있었는데, 이각은 이 많은 병사를 내팽개치고는 임금을 뵈러 간다며 한양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러자 군사들도 뒤따라 도망을 치면서 1만의 군대는 순식간에 와해돼 버렸죠. 그렇게 도망을 치던 이각은 임진강에서 도원수 김명원을 만났는데, 김명원은 이각을 도망자라며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립니다. 다음으로 박진은 밀양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군사를 모아 자권에서 한 번 더 일본군을 저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하자 결국 진지와 물자를 불태운 후 다시 퇴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이 이를 오해하곤 조정에 잘못된 장계를 올립니다. 밀양부사 박진은 외적이 쳐들어오자 지레 겁을 먹고는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진지와 군기 그리고 물자를 불태운 후 도망했습니다. 게다가 인맥을 이용해 거짓 전공을 보고한 뒤 보상까지 받았으니 그의 죄가 막중하다 할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훗날 진실을 알게 된 조정에선 박진을 이각이 있던 경상 좌병사로 승진시키죠. 자, 근데 갑자기 김성일이 등장했죠. 이 김성일이 앞서 일본의 통신사로 갔다 와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며 호언장담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김성일은 경상우도의 육군을 지휘하는 경상우병사에 임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자 앞서 잘못된 보고를 올렸다는 죄로 곧장 파직되고 마는데요. 그러자 류성룡이 나서서 김성일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건 맞지만 그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사람이기에 전시에 분명 쓸만하다고 변호합니다. 덕분에 김성일은 경상도 초유사로 임명돼 경상도를 수습하는 임무를 맡게 되죠. 이후로 김성일은 류성룡이 말한 대로 맡은 임무를 충실히 다하며 특히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곽재우 등 수많은 의병들이 물자를 보급받을 수 있었으며 조정 관료와 의병장 사이에 오해가 발생했을 때도 김성일이 나서서 중재를 했죠. 이렇듯 김성일은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뚝심 있게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책임감 때문에 과로로 몸을 너무 혹사시켰는지 1593년에 진중에서 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경상 좌수사 박홍.
한편 박홍도 이각처럼 도망을 거듭하기에 그를 원균, 이각과 같은 도망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먼저 박홍이 청야작전을 수행하고 동래성으로 들어간 건 단순히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거란 거죠. 보고에 따르면 적의 함대는 처음엔 100척이라 했으나 순식간에 700척까지 늘어납니다. 물론 일본군 규모로 볼 때 세키분의 한 척에 대략 100명 정도가 탑승하고 곤시의 제1군은 18,700명이었으니 더 작은 배들에 나눠 탔다고 해도 2,300척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도 많은 숫자이니 경상 우수영에 비해 규모가 작았던 경상 좌수영으로서는 적과의 해전엔 불리할 것으로 판단돼 육전에 합류한 거란 건데요. 게다가 경상 좌수영에는 부산포와 다대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둘은 또 4월 14일에 이미 다 점령당해버렸죠. 산하의 주요 포구가 이미 점령당하고 2만에 다다르는 일본군은 이미 상륙을 했으며 어쩌면 더 많은 군대가 몰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상 좌수영에서 버티고 있다간 수륙 양면으로 협공당해 저항 한번 못해보고 전멸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와 물자도 전부 다 뺏기고 기지까지 넘겨주면서 말이죠. 또 이러면 이순신 얘기하면서 한번 붙어보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이순신과 박홍이 처한 상황과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 조정에선 일본이 섬나라라 수군이 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예 수군을 없애고 육군으로 편입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박홍은 침략의 일선에 있었어요. 일선이 하는 일은 후방과 다릅니다. 일선의 목표는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적의 공격을 최대한 버티며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동안 후방이 준비를 할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정발, 윤응신, 송상현 등이 전멸을 당할 때까지 저항한 겁니다. 1분 1초라도 더 벌기 위해서요. 따라서 박홍은 불리해 보이는 해전에서 괜히 군사력을 낭비할 바엔 차라리 병력을 온전히 보전한 채로 부산 최대의 성인 동래성 전투에 합류해 다른 병사들과 함께 결사항전으로 버티자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래놓고 왜 동래성에 들어가진 않았냐 하면은 애초에 재승방략 체제에 따르면 경상 좌병사 이각이 보유한 군대는 성에 들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호응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부산포 전투 때 보시면 일본군이 성 옆에 높은 산에 올라가 탁 트인 곳에서 성에다 집중 포화를 하니까 부산성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정발에게 군사가 많았다면 이 산도 방어를 해서 적이 산에 못 오르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 원래 이각과 박홍이 해야 할 일도 이런 거였을 거라 봅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선 단순히 전부 다 성에 들어가 농성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작전을 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고니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각과 박홍에게 별동대를 보내 이들의 진로를 차단합니다. 게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 병사들은 전쟁 경험이 별로 없었기에 이 둘의 부대는 고니시의 별동대에게도 밀려버려요. 그러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군사라도 보존하기 위해 일단 퇴각한 거 아닐까요? 진지와 함께 군수 물자를 불태운 일도 청야작전에선 당연히 수행되는 일이기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홍은 원균, 이순신, 이혁기 그리고 조정에 편지를 보내 일본의 침략 사실을 알리기도 했죠. 이렇듯 박홍은 급박한 와중에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원균이 박홍과 다른 점은 동래성 전투에 합류하지도 않고 병사들까지 해산시켜버린 다음 지 혼자 살자고 도망쳤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동래성에 합류했으나 결국 패주하고 낙동강에서도 패주하자 갈 곳이 없어진 박홍은 한양 방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임진강에서 도원수 김명원을 만나는데요. 그런데 김명원은 앞서 이각은 처형했으면서 박홍은 좌위 대장에 임명해 임진강 전투에 참전시킵니다.
여기서도 이각과 박홍의 차이점을 볼 수 있죠. 김명원은 이각은 도망자로 봤지만 박홍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판단했던 거예요. 이는 박홍이 이각과 다르게 나름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따라서 박홍을 이각이나 원균과 묶어서 도망자로 치부하는 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재승방략 체제. 전쟁 초기 조선이 이토록 쉽게 격파된 이유로 앞서 말한 재승방략 체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선의 군사 동원 체제는 원래 진관 체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각 성에서 방어 태세에 들어가 적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각 성에 있는 군사수가 너무 적어서 대군이 쳐들어올 경우엔 손쉽게 각계격파당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니탕계의 난 때 조선군은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따라서 조정에선 이 진관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승방략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합니다. 재승방략 체제란 전쟁이 벌어지면 주변 지역의 군사들이 한 곳에 모여 대규모 군대로 연합해 적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대군의 약하다는 진관 체제의 단점을 보완한 거긴 한데 이 재승방략 체제에도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군사가 모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병력이 전부 모이기 전에 적이 먼저 당도하면 모일 새도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제 생각엔 아마도 일본군이 이 재승방략 체제의 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군이 모일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상륙하자마자 한양까지 미친 듯이 올라간 거 아닐까요? 고니시군뿐만 아니라 뒤이어 도착한 가토, 구로다의 2, 3번대도 상륙하자마자 바로 한양으로 진격합니다. 전라도는 손도 안 대고 말이죠. 이는 선조를 빨리 사로잡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재승방략 체제의 단점을 알고 처음부터 전략을 그렇게 짰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조선에 첩자를 보내 조선의 지리뿐만 아니라 군사 체제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 재승방략 체제의 단점이 임진왜란 초기에 여실히 보여지기에 보통 전쟁 초반에 조선이 너무 쉽게 뚫린 이유가 재승방략 체제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또 그럼 진관 체제로 했으면 잘 막았을 거냐 하면 사실 그렇단 보장도 없어요. 앞서 말했듯 애초에 진관 체제의 약점이 대규모 적군을 막을 수 없단 건데 일본군은 상상 초월의 대군을 동원했잖아요. 아마 진관 체제였어도 손쉽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우복룡의 만행.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선의 군사들은 억울한 일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용궁현감 우복룡이란 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병영으로 가던 중 길가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사 수백 명이 재승방략 체제에 따라 집결지로 가기 위해 그의 앞을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우복룡은 이들에게 상관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가냐며 트집을 잡습니다. 병사들은 공문을 내보이며 서둘러 집결지로 가느라 그랬다고 해명했지만 우복룡은 수하의 병졸들을 시켜서 이들을 몰살해버리는데요. 그러곤 조정의 반란군을 토벌했다고 장계를 올린 우복룡. 사정을 몰랐던 조정에서는 그를 칭찬하며 통정대부로 승진시켜버립니다. 이후 조정에서 이 지역에 사또를 파견할 때마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들의 가족은 원통한 사정을 호소했지만 이미 우복룡의 직급이 너무 높아진지라 아무도 그의 잘못을 책망하려 하질 않았다고 하네요. 파죽지세. 뒤이어 4월 18일, 19일에는 가토 기요마사의 제2군과 구로다 나가마사의 제3군이 차례로 상륙합니다. 이들은 이미 작전을 짜놨는지 상륙하자마자 곧장 세 갈래로 나뉘어 한양을 향해 진격하는데요. 일본군은 조선의 상황을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첩자를 파견해 조선의 세세한 지도를 만들어뒀을 뿐만 아니라 외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에게 길 안내를 하게 했죠. 그러니 전혀 헤맬 필요 없이 최적의 경로로 한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일 먼저 상륙한 고니시의 제1군은 대구, 상주를 지나 충주 쪽으로, 가토의 제2군은 경주, 단양을 지나 충주 쪽으로, 마지막으로 구로다의 제3군은 김해에 상륙해 추풍령을 지나 청주 쪽으로 진격하는데요. 일본군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선조를 사로잡는 것이었죠. 센고쿠 시대 땐 대장만 사로잡으면 전쟁이 끝났거든요. 따라서 일본군은 최대한 빨리 한양을 점령하기 위해 파죽지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이 전략이 조선에겐 크나큰 약점으로 작용한 게, 당시 조선의 군사 동원 체계인 재승방략 체제에 따르면 정해진 장소에 병사들이 모이고 또 조정에서 사령관을 파견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일본군이 쉬지도 않고 계속 쳐들어오니 조선 입장에선 군사가 모일 새도 없이 자꾸 적은 병력으로 적을 맞느라 연쇄적으로 격파당하고 만 거죠. 조정의 상황. 일본군은 4월 13일에 부산에 상륙해 부산포, 다대포, 동래성을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나아갔지만 조정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봉화가 있었을 텐데 어째선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조정이 처음 일본의 침략 소식을 알게 된 건 4월 17일에 박홍의 장계가 도착하면서부터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부산 진성을 바라보니 성 안엔 이미 붉은 깃발이 가득했으므로 그것을 보고 성이 함락된 줄 알았습니다. 적의 대군 앞에 순식간에 부산포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조정에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렇게 선조는 류성룡을 도채찰사로, 김명원을 도원수로 임명하고는 이일을 경상, 전라, 충청, 삼도의 군무를 총괄하는 삼도 순변사로, 그리고 신립을 전국의 군무를 총괄하는 도순변사로 임명하는데요. 이일과 신립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9년 전인 1583년에 3만에 다다르는 여진족 군대가 조선을 침입한 사건인 리탕계의 난 때 활약한 장수로 당대 최고의 무장이라 불렸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임진왜란 기준 최고의 장수는 이순신과 권율이죠. 임란 전 기준으로 이일과 신립이 그쯤 된다 보시면 돼요. 명장 이일. 이일의 아버지는 무관으로 종삼품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일도 아버지를 따라 무과에 급제한 뒤 무관으로서 착실히 승진해 나갔는데요. 그러던 중 1583년 1월 니탕계란 자가 이끄는 여진족 군대 1만이 함경도를 쳐들어옵니다. 니탕계는 함경도의 경원진을 습격했는데 그 기세가 워낙 강해 경원진을 함락시키기까지 하는데요. 그러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조정에선 여러 장수들과 함께 신립을 파견하였고, 신립의 활약으로 니탕계를 무찌를 수 있었죠. 여진족의 1차 침입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조정에선 경원진 함락을 이유로 경원 부사를 처형하고 그 자리에 이일을 앉힙니다. 얼마 후 니탕계가 이만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왔는데 이번엔 종성과 회령 일대를 중심으로 공격합니다. 그러자 조정에선 경원을 잘 지키던 이일을 회령 부사로 전임시키는데요. 이때 이일은 회령을 쳐들어온 니탕계 무리에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여진족 격퇴에 큰 공을 세웠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이일과 신립은 단숨에 조선 최고의 장수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상주전투. 조정은 적의 침략 사실을 알게 된 4월 17일에 곧장 이일을 전장에 급파합니다. 이일은 한양에서 어느 정도 군사를 모아가기 위해 군적에 있는 자들을 소집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럴 수가. 전쟁터에 싸우러 간다는 자들이 죄다 유생이나 선비인지라 갑옷과 칼은커녕 한복에 붙들고 책 들고 나온 겁니다. 게다가 온갖 불평불만은 다 늘어놓으며 입대하기 싫다고 투정만 부리니 애초에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자들이었던 거죠. 병사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이 일은 출발도 못하고 시일을 지체하며 사흘이나 소비하고 마는데요. 그러자 조정에선 일단 이 일 혼자서라도 빨리 출발하라고 지시합니다. 대구에 군사가 모여 있으니
그 군사들로 싸우라는 거였죠. 그렇게 이일은 4월 20일이 되어서야 한양을 떠납니다. 경상도를 총괄하는 경상도 관찰사 김수는 일본군의 침략 소식을 듣자마자 재승방략 체제에 따라 각 고을에 공문을 보냅니다. 수령들은 각 고을 내 소속 군대와 함께 서둘러 대구로 집결토록 하라. 그렇게 대구에 모인 수만의 군대는 냇가에서 노숙을 하며 조정에서 보낸 순변사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으나 자네 들었는가? 벌써 저기 밀양까지 들이닥쳤다고 하던데. 아니 순변사 어르신은 아직도 기별이 없다든가. 이렇게 앉아만 있다가 저기 쳐들어오면 대체 어쩌겠단 거야. 며칠이 지나도 순변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적군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병사들은 겁에 질리는데요. 그때 갑자기 큰 비가 내리면서 옷도 다 젖은 데다 먹을 식량마저 떨어져 버리자 병사들은 결국 버틸 수 없다며 전부 흩어져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게 병사들은 이 일이 한양에서 출발한 4월 20일에 이미 달아나 버렸으며 4월 21일에는 고니시의 제1군이 비어있는 대구에 무혈 입성을 하는데요. 그러니 순변사 이일이 문경에 다다랐을 땐 이미 병사들은 다 달아나고 대구까지 적의 손에 넘어간 뒤였죠. 결국 이일은 어쩔 수 없이 대구를 포기하고 상주에서 방어하기로 계획을 바꿉니다. 상주는 모든 길로 통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고니시군이 한양으로 가려면 상주를 꼭 통과해야만 했죠. 4월 23일 상주에 도착한 이일은 급한 대로 주변의 백성들을 끌어모아 약 1000명 정도의 군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군사훈련 하나 안 된 오합지졸을 데리고 바로 전투를 치를 순 없는 일. 이 일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기초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농민이 달려와 소리칩니다. 외놈이다! 외놈들이 쳐들어왔다! 그러자 웅성웅성 동요하기 시작하는 병사들. 무슨 소란이냐? 장군, 외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허, 내 놈이 어찌 거짓 정보로 군사를 혼란케 하는 것이냐? 아니 장군, 외놈들이 저기 코앞까지 들이닥친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놈이 그래도 거짓말을, 군기를 어지럽힌 죄는 처형으로 다스리겠다. 아니 잠깐만요. 일단 저를 옥에 가두셨다가 내일 아침까지 적군이 오지 않거든 그때 죽이셔도 되지 않습니까? 오냐? 그럼 딱 하루만 기다려보마. 허나 내일 오전까지 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놈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그렇게 이 일은 척후병도 안 보내고 하루를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까지 적이 나타나질 않자 이 일은 그 자리에서 농민을 처형해버리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근처에서 솟아오르는 빨간 불길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이 일은 군관 한 명을 파견하는데 그때 매복해 있던 일본군이 조총으로 군관을 죽이고는 그의 목을 베어 유유히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이일의 병사들은 잔뜩 겁에 질리는데요. 이일은 서둘러 군사들을 수습해 대응을 갖추려 했지만 이미 하루 전에 도착한 고니시군은 이일의 위치를 파악한 뒤 조선군의 앞 뒤를 전부 포위한 뒤였습니다. 군병들은 서둘러 화살을 쏘아댔지만 이미 잔뜩 겁에 질려서인지 화살은 적에게 다다르기도 전에 힘없이 바닥에 꽂혀버립니다. 패배를 직감한 조선군은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말을 탄 병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 일은 다급한 나머지 말을 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뒤 옷까지 벗어던진 채 알몸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한편 조정에선 이 일을 보낸 뒤로도 걱정이 가시지 않았는지 뒤이어 조선 최고의 무장 신립을 파견하는데 니탄계의 난. 임진왜란이 있기 약 9년 전인 1583년 조선은 전에 없던 대규모 침략을 겪게 됩니다. 바로 여진족 족장 니탄계가 1만에 다다르는 대군을 이끌고 한반도 북쪽 함경도를 쳐들어온 건데요. 이 시기 여진족에선 훗날 명을 몰아내고 청나라를 세우는 누르하치가 막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누르하치의 등장으로 인해 여진족 내부에선 세력 다툼이 벌어지며
요동 지역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한반도 위쪽에 자리한 여진족도 이 혼란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그러던 중 흉년이 찾아오며 고통이 더해지자 궁지에 몰린 여진족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힘을 한데 모아 약탈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여진족 연합군대가 한반도 북쪽 함경도를 침략해 난을 일으키는데 이들의 수장이 니탄게란 자였기에 조선에선 이 사건을 니탄게의 난이라 부릅니다. 니탄게는 여진족 출신이었지만 과거에 잠깐 조선에 귀화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의 군사체제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니탄게는 다시 조선을 배신하고 여진족으로 돌아갔는데 여진에서 여러 부족이 모여 조선을 약탈하기로 결정하자 조선의 사정을 잘 아는 니탄게가 대장으로 선별된 건데요. 니탄게는 어느 날 갑자기 일만의 군사와 함께 함경도 북쪽 경원진을 공격합니다. 경원진을 지키는 군사는 고작 400여 명밖에 안 되었기에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경원진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립의 활약으로 조선은 다시 경원진을 수복하게 되죠. 그러나 여진족은 이걸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경원진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도 경원진 일부가 함락될 뻔했지만 신립이 구원을 나가 여진족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여진족의 침략 소식을 들은 조정에선 적의 규모가 너무 크기에 함경도의 병력만으론 방어가 어려울 거라 판단돼 동원령을 내려 군사를 모아 8천여 명의 병력을 함경도로 파견합니다. 이 병력이 함경도에 도착하자 조선군은 대대적으로 여진족 토벌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이때도 신립이 장수로서 크게 활약하죠. 이들은 여진족 부락을 습격해 수백에서 수천에 다다르는 여진족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니탄게의 난도 점점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2달쯤 지나자 니탄게는 다시 한번 군대를 모아 함경도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진족의 군대는 선조실록에는 2만, 수정실록에는 1만으로 각기 다르지만 보통 2만으로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2만으로 잡겠습니다. 여진족은 전부 다 강해져서 돌아왔지만 조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사이 조선은 유능한 장수를 북쪽에 배치하고 화포를 설치하는 등 방어 준비에 힘썼는데요. 그리고 이는 니탄게의 2차 침입 때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죠. 이 니탄게의 난 때 활약한 인물들로는 기마전으로 적을 여러 번 격퇴시킨 신립, 적의 퇴로를 막아 큰 피해를 주는데 공헌한 이일, 그리고 한양에서 병사와 물자를 보급하는 데 힘쓴 병조판서 이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순신도 이용이란 자의 부관으로 참가해 공을 세웠으며 원균도 자신의 저서에 적기론 이때 자기도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건 교차 검증이 안 되어 불명확합니다. 어쨌든 이 니탄게의 난으로 신립과 이일은 조선의 투톱 장수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번엔 일본의 대규모 침공이 시작되자 조정은 이 둘을 전지에 투입하는데 당금대 전투. 다시 임진왜란으로 돌아와 적의 침략 소식을 들은 조정에선 일단 이일을 급파하긴 했지만 아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적의 선봉이 벌써 밀양, 대구를 지나 조령 가까이까지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류성룡은 신립을 만나 의논을 하는데요. 적이 이미 내륙 깊숙이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장차 어찌해야 하겠소? 이 일이 전방에 나가 있으나 그를 지원할 후속 부대가 없습니다. 저를 내려보내 주신다면 이 일을 도와 적을 막아보겠습니다. 류성룡이 이 말을 선조에게 전하자 선조는 신립을 전국의 국무를 총괄하는 도순변사로 삼아 이 일을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신립은 앞서 이 일처럼 전장에 나가기 전에 군사를 모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병사들에게 포악하기로 유명했기에 당최 군사가 모이질 않는데요. 반면 같은 시각에 류성룡도 따로 병사를 모으고 있었는데 류성룡에게는 80여 명의 무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립에게 갈 병사들도 다 류성룡한테 몰려간 거죠. 이를 본 신립은 그에게 말하길 이런 자들을 대감이 데리고 가서 무슨 일에 쓰시겠습니까? 라며 화를 내자 류성룡은 다 같은 나란 일인데
내 군사, 네 군사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공께선 일이 급하시니 이들과 함께 먼저 길을 나서시지요. 저는 나중에 따로 모아서 가겠습니다. 라면서 신립에게 자신의 군사들을 전부 내어줍니다. 이때 류성룡의 부하 중엔 김여물이란 자가 있었는데 김여물은 문관이면서도 무예가 출중하기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철과 서인이 몰락할 때 그도 서인이었단 이유로 옥에 갇혔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해지자 류성룡이 선조에게 부탁해 그를 꺼내 수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신립이 류성룡의 부하들을 데려갈 때 김여물도 신립을 따라 나서게 됐죠. 여기에 추가로 조정에서는 재승방략 체제에 따라 한강 인근에 모인 병사 8천여 명을 전부 신립에게 몰아줍니다. 신립이 충주에 이르렀을 때 충청도의 여러 고을에서 군사들이 모여들어 약 8천의 군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신립은 이들까지 합하여 총 1만 6천의 병사를 거느리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충주성이고 이쪽이 조령, 그리고 여기가 격전지로 알려진 탕금대입니다. 강 두 개를 등지고 있죠. 신립은 처음엔 조령을 지키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일이 상주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소식을 들은 신립은 돌연 조령을 포기하고 충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곤 상주의 패잔병들을 충주로 불러 모으죠. 그러자 병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옛날부터 조령은 길이 험준해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을 상대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령을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다니 이일도 김여물도 다시 조령으로 가서 조령을 지키자고 했지만 신립은 끝까지 거절하는데요. 4월 27일 초저녁 한 군관이 신립을 찾아와 적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조용히 성을 빠져나가 적을 살피러 나선 신립. 하지만 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는 다음날 아침이 밝자 거짓을 고한 죄로 군관을 처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적이 정말로 조령을 넘어 충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군관의 말대로 적은 이미 전날에 조령을 넘었는데 신립이 발견하질 못했던 건데요. 그러자 신립은 충주성에선 방어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퇴각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퇴각을 하던 중 탕금대에 다다르자 적이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왔기에 강을 건너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신립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탕금대에서 강을 등지고라도 적과 싸우려 하는데요. 신립은 애초부터 기마전에 자신이 있던 장수였습니다. 기마군으로 유명한 여진족을 기마전으로 싸워 이겼으니 기마전이라면 승산이 있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 고니시군이 탕금대에 도착해 신립의 부대와 격돌합니다. 그런데 신립이 하나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일본군은 조총을 활용해 기마군을 제압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었단 겁니다. 센고쿠 시대 때 이미 여러 번이나 조총 부대로 기마 부대를 제압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고니시는 조총 부대를 둘로 나눠 양쪽에서 조선군을 공격합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탕금대에는 논이 있어서 땅이 질퍽했습니다. 그러니 기마군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조차 없었죠.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조선군은 순식간에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습니다. 신립은 분전했지만 이미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비관하며 강물에 뛰어들어 죽음을 택하는데요. 김여물도 한껏 무예를 발휘하며 적을 상대했지만 패색이 짙어지자 결국 강물에 뛰어들어 죽음을 택했죠. 하지만 이일은 달랐습니다. 생존왕 이일은 이번에도 전장을 빠져나와 홀로 도망치는데요. 이일은 이대론 조정의 얼굴을 비칠 면목이 없었기에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일본군 한 명을 죽여서 그의 목을 베어 선조에게 바칩니다. 이제 전장은 전투가 아니라 거의 학살의 현장으로 변모합니다. 16,000명의 조선군은 거의 다 전멸당하고 일본군은 대승을 거두게 되죠. 최악의 패장 신립. 자, 여기까지가 신립의 탕금대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과 조금 다르죠? 흔히 신립의 탕금대 전투를 묘사할 때 이렇게 하곤 합니다. 멍청한 신립은 조령을 버리고 탕금대에서 싸우길 선택했다.
왜냐면 기마전을 잘한다는 자뻑이 심해서 탕금대의 벌판에서 기마전을 벌이면 무조건 이길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하 장수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신립은 탕금대에 도착해 배수의 진을 쳤다. 병사들이 도망갈 생각을 못하게 해서 전투력을 올리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멍청한 신립은 지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탕금대에 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질퍽한 논에 빠진 말들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본군은 그냥 조총으로 쏴갈기며 조선군을 무참히 학살했다. 멍청한 신립은 자기가 조선의 최정예 병을, 그것도 16,000명이나 날렸다는 사실에 면목이 없었는지 강에 빠져 자살했다. 신립이 조령을 지켰다면 일본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임진왜란의 판도가 아예 싹 다 바뀌었을 것이다. 임진왜란이 이토록 힘들어진 건 다 신립 때문이다. 자,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신립을 이리도 매몰차게 욕하는 이유는 류성룡의 징비록에 그렇게 묘사돼 있기 때문입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이고 수정실록의 임진왜란 관련 내용도 거의 이 징비록을 기반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죠. 신립이 멍청하게 적의 기세도 지리도 파악 못하고 조선의 정예병들을 퇴로도 없는 곳에 가둬서 전멸시켜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 임란 전 기준으로 신립은 가장 많은 전투를 치룬, 그리고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조선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그의 전공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기마전을 여러 번 치러봐서 자신도 있다면서 땅이 온통 논이라 말이 움직이기도 어려운 곳에 도망도 못 치게 배수의 진까지 쳐가며 자진해서 전군을 몰아넣었다. 조선 최고의 장수란 자가 정말 이렇게 멍청했을까요? 물론 신립이 조총을 간과하긴 했습니다. 징비록에 따르면 과거 류성룡이 신립에게 일본군에겐 조총이란 것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르자 신립은 그 조총이란 게 쏘면 다 맞는답니까? 라며 조총의 위력을 간과했죠. 이는 신립이 조총을 상대해 본 적이 없어서 적의 전력을 잘못 파악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질퍽한 논에다 배수의 진까지 쳐가며 김하군을 몰아넣은 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저는 어쩌면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징비록에 따르면 신립은 원래 조령의 진을 쳤다가 갑자기 충주성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적이 조령을 넘을 때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적이 코앞에 다가오자 갑자기 충주성을 떠나 탕금대에 배수의 진을 칩니다. 따라서 적이 이미 조령을 넘었으니 조령을 포기하고 후퇴를 하던 중 강에 가로막혀서 어쩔 수 없이 배수의 진을 친 게 아닐까요? 또한 많은 분들이 신립이 조령을 지켰으면 일본군은 절대 한양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 하시는데 이것도 말도 안 돼요. 당시 일본군은 세 방향으로 진격 중이었어요. 신립이 조령에서 고니시군을 어찌저찌 막고 버텨도 가토와 구로다의 부대가 삥 돌아서 뒤를 공격하면 그냥 앞뒤로 쌈 싸먹혀 전멸당했겠죠. 이 때문에 신립은 조령을 포기하고 충주성으로 부대를 옮겼다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던 중 적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조령을 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하다 탕금대에서 전투를 벌인 게 아닐까요? 신립을 이리도 멍청하게 묘사한 데는 당시 조정에서도 패전의 책임을 돌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조선은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기 때문에 조정에선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했겠죠. 패전의 주장인데다 죽어서 변명조차 할 수 없으니 책임을 물기엔 신립이 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리도 매몰차게 신립을 욕하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본 탕금대 전투의 전말입니다. 혹시 이걸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탕금대 전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임용환 박사님의 탕금대 해설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읽은 책, 영상, 그 어떤 자료를 통틀어도 이보다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어요. 제 영상보다 훨씬 자세하고 훨씬 정확합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신립마저 패배하면서
조선은 최고의 장수와 최정예 부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적을 막을 군대도 없으니 당장이라도 일본군이 한양에 당도할지 모르는 상황. 그러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선의 왕 선조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한양 진격작전. 세 갈래로 나뉘어 북상을 시작한 일본군. 얼마 후 고니시군은 이 일과 신립을 격파하며 충주에 다다릅니다. 뒤이어 제2군 사령관 가토도 충주에 들어서는데요. 둘은 임진왜란이 시작되기 전부터 앙숙관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서로 전공을 다투며 계속 티격태격했죠. 일본군의 목표는 빠르게 한양에 입성해 선조를 사로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양에 누가 먼저 입성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고니시도 가토도 이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고니시는 사위인 소요시토시가 대마도 도지였기 때문에 조선의 지리를 잘 알고 통역도 가능한 자를 수하에 둘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고니시가 먼저 한양에 당도할 게 뻔했죠. 이를 시샘한 가토는 그에게 조선의 지리를 아는 자를 한 명만 빌려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고니시는 관계를 좀 개선해볼 생각이었는지 흔쾌히 그에게 병사 한 명을 내줍니다. 그러곤 내일 날이 밝으면 같이 충주를 떠나기로 약속하죠. 그런데 그날 밤 고니시군이 잠든 사이 가토는 먼저 군을 이끌고 출발해버립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고니시는 일단 기마병만이라도 데리고 서둘러 출발하는데요. 파천. 한편 조정에선 이 일의 패전에 이어 신립은 전멸까지 당했다는 소식에 최악의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이 둘이 이토록 무참히 패배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별로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바꿔 말해보자면 우리가 알기로 임진왜란 최고의 장수는 이순신과 권율이죠. 자, 그럼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조정에선 이순신과 권율에게 조선 최정예 군대를 줘서 전장에 투입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얼마 후 권율은 모든 병사를 잃고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으며 이순신은 적에게 별다른 피해도 주지 못한 채 조선의 최정예 병을 전부 전멸당해 버린 겁니다. 그럼 이 보고를 들은 조정의 분위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 적을 상대할 만한 장수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적의 진격 속도로 보아 이제 곧 한양에까지 들이닥칠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파천을 두고 회의를 열지 않을까요? 한반도 역사에서 국토가 전란에 휩싸였을 때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지 파천만으로 왕을 욕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선조의 파천은 어떻게 봐도 당시 상황에 합당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너무도 옹졸했고 뒤이어 명나라로까지 튀려고 한 게 문제였던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조정에선 처참한 분위기에 휩싸인 채 파천에 대한 회의를 시작합니다. 어찌해야 하겠는가? 아무래도 파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절대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리하면 종묘와 사직은 어찌하려 하십니까? 절대 불가하옵나이다. 관료들은 파천만은 절대 안 된다며 격렬히 반대합니다. 영의정 이사내와 윤두수 정도가 파천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죠. 이사내는 당시 동인 세력이었고 윤두수는 서인이었기 때문에 파천 주장이 당파에 따라 나눠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관료들은 파천을 주장한 영의정 이사내를 파직하소서 라며 오히려 이사내를 몰아붙이는데요. 말로는 종묘사직 운운하며 파천을 반대하긴 했지만 사실 이들 모두 파천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투톱 장수와 정예군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어차피 한양을 지키기란 불가능이었거든요. 선조는 피란 예정지에 사람을 보내 미리 피란 준비를 해놓으라고 지시했으며 관료들은 앞에선 피란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으면서 뒤로는 이미 가족들을 다 대피시키고 병을 핑계삼아 입궐도 거부하며 피란 준비에 열을 가했죠. 이들이 욕먹는 이유는 이러한 모순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앞에서는 종묘사직 운운하며 사대부가 모양 빠지게 오랑캐를 피해 도망칠 순 없다고 괄괄대면서
뒤로는 몰래 피란 준비를 하는 이 모순적인 행동이 지탄받아 마땅한 거죠. 결국 파천이 결정됐을 땐 이미 이런 자들은 다 달아난 뒤였기에 선조를 따르는 행렬은 고작 10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4월 30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새벽에 선조는 물에 빠진 생쥐마냥 비를 맞으며 궁궐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자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이들은 결국 화를 못 참고 궁궐로 쳐들어가서는 궐을 때려 부수고 불태워버리는데요. 그런데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훗날 일본군이 한양에 들어왔을 때 궁에서 머물렀으며 직접 궁을 불태웠다는 기록까지 있는 걸로 보아 이때 백성들이 불태운 건 노비 문서를 보관하는 장례원이나 범죄 기록을 보관하고 형벌을 가했던 형조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자 책봉. 피란을 가기 전 조정에선 한 가지 안건이 더 제기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세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세자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자 대신들은 선조에게 세자 책봉 건의안을 올리는데요. 좋다. 그러나 내겐 적자가 없는데 누굴 세자로 세워야 하겠는가? 선조들은 대신들에게 물었으나 대신들은 앞서 정철이 광해를 세자로 책봉해달라 건의했다가 서인이 전부 몰락한 일이 있었기에 누구도 나서려 하질 않습니다. 전하께서 정하심이 옳은 줄 아옵니다. 하지만 선조도 이미 광해를 한번 거절한 적이 있었기에 자존심 때문인지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질 않는데요. 그대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당시 세자가 될 만한 후보로는 첫째 임해군과 둘째 광해군 그리고 넷째 신성군이 있었습니다. 첫째 임해군은 개망난이나 다름없었기에 이미 일찍이 세자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둘째 광해군은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이미 관료들 사이에선 그가 세자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죠. 하지만 선조는 광해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광해의 어미인 공빈 김씨를 총애했었는데 그녀가 광해를 낳고는 산후병으로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선조는 저놈은 제 어미살을 찢고 나온 놈이다 라며 광해를 노골적으로 미워했죠. 셋째 의양군은 이미 죽어서 후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넷째 신성군이 남았는데 선조는 내심 그를 세자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공빈 김씨가 죽은 후 선조의 사랑은 인빈 김씨에게로 기울었는데 신성군은 그녀의 아들이었거든요. 흔히들 임진왜란이 터지지 않았다면 광해는 왕은커녕 세자에 책봉될 수도 없었을 거라 합니다. 그만큼 선조의 차별이 노골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성군은 이때 고작 14살밖에 안 되었기에 이렇게 국가가 혼란한 와중에 세자가 되기엔 너무 어렸죠. 따라서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왕도 관료도 누굴 세자로 삼아야 할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미루고 미룬 끝에 결국 선조가 먼저 입을 여는데요. 광해군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했으므로 그를 세자로 삼는 것이 마땅한 듯한데 경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지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전하. 광해군이라면 분명 세자로서의 소임에 충실히 임할 것이옵니다. 원래대로라면 세자 책봉식은 며칠간 준비를 한 뒤에 거하게 치러야 했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약식으로 대충 치러버립니다. 그리고 책봉을 마친 다음날 새벽 선조와 광해군은 곧바로 피란길에 오르는데요. 이들은 4월 30일에 한양을 떠나서 쉬지 않고 발길을 재촉한 끝에 다음 날인 5월 1일에 개성에 당도합니다. 한양 함락.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떠나면서 도원수 김명원과 부원수 신각에게 한강 방어를 맡기고 유도대장 이항원에게 한양 방어를 맡깁니다. 그렇게 김명원은 한강 북쪽에 진을 치고 얼마 후 일본군이 당도해 한강 남쪽에 진을 치는데요. 앞서 말했듯 이미 한강 근처의 정예부대는 신립이 말아먹은 뒤였기 때문에 어차피 한양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군사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적이 당도했을 때부터 병사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일본군 몇 명이 강에 뛰어들어 헤엄쳐 건너는 듯한 신용을 하자 조선 병사들은 잔뜩 겁에 질려서는 덜덜 떠는 지경에 다다릅니다. 그러자 김명원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군사들을 뒤로 물리라 명하는데요. 그런데 겁에 질린 병사들은 이를 퇴각 신호로 잘못 이해하고는 무기와 갑옷을 강물에 내팽개치고는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김명원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백성의 옷으로 갈아입고는 도망쳐 버리는데요. 이렇게 어이없게 한강이 뚫리자 한양을 지키던 이양원도 성을 버리고 후퇴해 버립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아무런 피해 없이 한양에 무혈 입성을 할 수 있게 됐죠. 가장 먼저 한양에 들어온 부대는 고니시의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한양에 들어온 가토는 고니시의 전공을 빼앗기 위해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거짓 장계를 꾸며서 히데요시에게 보내는데요. 그러자 고니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람을 보내 직접 설명하게 합니다. 결국 가토는 거짓말이 들통나 히데요시에게 후중을 듣게 되죠. 한편 조선의 등불이 이렇게 꺼지나 했던 찰나 저 남쪽 바다에서 갑자기 거대한 등불이 타올라 일본군에게 거센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수군의 상황. 한편 이 시기 조선 수군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먼저 경상 좌수사 박홍은 부산포 첨사 정발의 보고를 듣자마자 해전을 포기하고 동래성에 합류했죠. 하지만 동래성마저 뚫리자 그는 한양을 지키기 위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리한 와중에도 나름 최선을 다해 주변 장수들과 조정에 전황을 전달하고 또 군사가 필요한 곳에 합류해 전투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경상 우수사 원규는 달랐습니다. 원규는 박홍으로부터 적의 침략 소식을 듣자마자 산하포구가 점령당한 것도 아닌데 곧장 무기와 배를 바닷속에 가라앉힌 뒤 고작 판옥선 4척만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유성룡은 자신의 저서인 징비록에서 원균이 전선 100여 척을 가라앉히고 1만 명의 병력을 해산시켰다 라며 원균을 비난했는데요.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원균이 보유한 판옥선은 100척까지는 안 되더라도 70척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순신이 첫 출전 당시 판옥선 24척을 동원했으니 이순신보다 함대가 3배 이상 많았던 거죠. 게다가 이순신과 원균의 관할지는 각각 5관 5포, 8관 16포인데 이로 보아 휘하 세력만 해도 원균이 이순신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원균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 모든 걸 포기한 걸까요? 사실 이 당시엔 원균뿐만 아니라 조선의 다른 관료나 장수들도 일본군은 해전에 강하고 육전에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신립은 일본의 장기는 해상전이고 조선의 장기는 육지전이므로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라는 장계를 올렸는데요. 그러자 조정에서는 이 안건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이 바다로 오는 적을 막는 데는 수군만한 게 없으니 수군과 육군 중 어느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며 반대해서 안건을 보류합니다. 이렇듯 당시 조선에서는 당연히 일본군이 해전에 강할 거라 생각해 애초에 수군에는 기대를 걸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원균도 당연히 해상전에선 일본군이 유리하니 육지전에 집중해야 하는데 배를 남기고 가면 일본군이 이를 활용해 수송을 하거나 일본 본토에서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올 수 있게 되므로 이걸 막기 위해 아예 바닷속으로 수장시켜 버린 거죠. 그럼 반대로 일본에선 해전과 육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일본의 수군은 대부분 해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뒤 일본 내 해적들은 각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편입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수군 병력이 꾸려졌죠.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의 육군은 웬만하면 조선의 백성을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조선의 왕을 빨리 잡아서 항복을 받아내고
조선을 명나라 침략의 전진 기지로 삼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 백성을 살려두는 게 그들에게도 이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순신이 상대한 수군은 항상 해안을 중심으로 조선인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해적 출신의 특성을 못 버린 거죠. 그렇다면 히데요시는 이러한 일본 수군이 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일본이 섬나라이기에 당연히 수군이 강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일본은 자기네 나라 안에서만 서로 싸우느라 제대로 된 해전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구가 있었기에 소규모 해적질에는 특화됐지만 대규모 해전에는 그다지 강점이 없었는데요. 또한 히데요시의 전략에서 수군은 일본 본토에서 조선으로 병력을 나르는 용도, 그리고 전쟁 중에 바다를 통해 물자를 보급해주는 용도 정도로만 있었습니다. 애초에 조선 수군을 격파하는 일 따위는 고려치도 않고 육로를 통해 한양에 다다르는 것만 생각했는데요. 서로 자기네 수군은 약하고 상대방 수군은 강할 거라 생각해 육지전만 고려했던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침내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치기 위해 바다로 나서는데, 1차 출정. 4월 15일,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이틀 만에 이순신도 일본군의 침략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순신은 곧장 부하 장수들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집결할 수 있도록 출전 준비를 맞춰둘 것을 지시합니다. 또한 주변 지휘관들과 쉴 틈 없이 정보를 교환했으며 직접 군관을 보내 정찰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때 원균의 부하 장수 이영남이 이순신에게 와 원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장수는 조정의 허락 없이는 관할 해역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일단 요청을 거절하는데요. 그러곤 조정의 장계를 올려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26일 조정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해 일본군을 공격하려는 원균을 지원하라. 단 지휘관인 이순신의 재량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에 이순신은 휘하 장수들에게 모든 전함을 이끌고 좌수영으로 집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경상 우수영에서 온 보고에 따르면 적선은 처음엔 100척이었다가 얼마 안 있어 350척이라는 등 시시각각 늘어나는 반면 전라 좌수영의 판옥선은 고작 24척이었기에 이순신은 일단 전라 우수영과 힘을 합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날짜인 30일까지 전라 우수영이 도착하지 않고 심지어 연락마저 끊기자 이순신은 휘하 장수들을 모아 단독 출전을 의논합니다. 하지만 장수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는데요. 고작 판옥선 24척으로 왜군의 500척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 관할 지역인 전라도 해안을 지키다가 전라 우도 수군이 합류하면 그때 출전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경상도 해역은 우리 조선 해역이 아닙니까? 지금 전라도 경상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경상도가 뚫리면 왜적은 곧 전라도로 쳐들어올 것인데 적이 쳐들어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잔 겁니까? 맞는 말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끼리 단독으로라도 출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전라 좌수군의 단독 출전이 결정되었으나 출발하기 전날인 5월 3일 한 수군이 겁에 질려서는 탈영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곧장 그를 잡아와서는 군율대로 그를 처형한 뒤 머리를 매다는데요. 당장 출전해야 하는데 이 한 명 때문에 군기를 어지럽힐 순 없으니 강한 처벌을 내린 거죠. 옥포해전. 다음 날인 5월 4일 드디어 이순신과 전라 좌도수군 5천여 명이 24척의 판옥선에 탑승해 출전합니다. 이들은 첫날 미조항을 거쳐 소비포에 정박했다가 다음날 당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상우수사 원균이 판옥선 4척을 이끌고 합류하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연합함대는 작전회의를 한 뒤 송미포로 이동해 정박합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출발한 이순신은 일본군이 가덕도 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먼저 척후선을 보내
정찰을 하는데요. 그때 옥포만 쪽에서 적을 발견한 척후선이 신기전을 쏘아 올립니다. 옥포만에 정박 중인 일본 수군은 도도 다카토라의 함대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함선을 정박해놓고 상륙해 주변 마을을 약탈하는 중이었는데요. 조선 수군을 발견한 일본 수군은 재빨리 배에 탑승해 교전 준비를 합니다. 한편 첫 전투를 앞두고 잔뜩 긴장 중인 병사들에게 이순신은 말합니다.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고 태상같이 엄중하라. 전투 기록에 앞서 서로의 전력을 분석해보자면, 먼저 조선군의 함대는 판옥선 28척으로 한 척에는 약 180명 정도의 군사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협선 17척과 포작선 46척이 함께 있었으나 이들은 정찰을 하거나 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은 배로 전투에 활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판옥선 수만 세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일본 함대는 대선인 아타케 부대, 중선인 세키 부대, 소선인 고바야 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타케 부대에는 약 200명, 세키 부대에는 약 100명, 고바야 부대에는 약 40명 정도의 군사가 탑승해 있었는데요. 전선 수는 약 20여 척 차이가 나지만 일본 함대는 중선, 소선이 함께 있었으니 전체적인 병사 수는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판옥선과 일본 함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투 방식에 있습니다. 판옥선은 화포로 적선을 부수고 화살로 개별 군사들을 죽인 후 불화살을 쏘아 적선을 불태움으로써 전투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함대는 조총을 쏘며 빠르게 다가와 배를 적선에 붙이고 군사가 직접 적선으로 넘어가서 전투를 하는 백병전이 주요 전투 방식이었는데요. 따라서 일본 함대엔 화포가 별로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첫 전투. 다카토라는 먼저 6척의 함대를 보내 이순신을 공격하려 했는데, 그때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화포가 발사되며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데요. 일본군의 조총으로는 화포에 맞설 수 없었으며 배를 붙이기도 전에 배가 부서지고 쏟아지는 화살에 벌집이 되기 일쑤니 일본 수군으로서는 도저히 조선 수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은 아무런 피해 없이 적선 6척을 전부 부수자 사기가 충만해져서는 나머지 함대도 차례차례 부숴가는데요. 그렇게 이순신의 함대는 아타케분의 13척, 세키분의 6척, 고바야분의 7척, 총 26척의 일본 함대를 부수며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이때 조선군의 피해는 단 한 명이 부상을 당한 것 외엔 없으며, 적장인 도도 다카토라는 나머지 24척의 함대를 이끌고 도망쳤으니 조선 수군의 완벽한 승리라 볼 수 있는데요. 하포 적진포 해전. 옥포 해전을 승리한 이순신 함대는 거제도 영등포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신기전이 쏘아져 오르더니 가까운 바다에 적선 5척이 지나가고 있사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그러자 이순신은 곧장 이들을 추격해 하포에 도착했는데, 이미 일본군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이순신은 아쉬운 대로 적선 아타케분의 4척과 세키분의 1척을 부순 뒤 이번에는 남포로 이동해 고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인 5월 8일 아침, 이순신은 적선을 발견했다는 첩보를 듣고 적진포로 향하는데요. 적진포에는 아타케분의 9척, 세키분의 2척, 고바야분의 2척이 정박돼 있었으나 일본군은 이미 배를 버리고 상륙해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아쉬운 대로 적선 11척을 불태운 뒤 다시 바다로 나서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에게 참담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임금께서 한양을 포기하고 파천하셨다 하오. 선조의 파천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전투 보고. 그 후 이쯤에서 재정비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이순신은 원균과 헤어져
전라자수형의 본영인 여수로 돌아오는데요. 이때 원균은 이순신에게 함께 전과를 보고하자고 했으나 이순신은 이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장계를 올립니다. 여기서 이순신과 원균의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원균은 전투 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적의 수급만을 베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전공을 보고하는 방식은 수급을 베어서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균은 수급을 많이 베는 것만이 전공을 높이는 거라 생각해 수급을 베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반면 이순신은 항상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병사들에게 수급을 베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의 전과는 자신이 직접 보고 있으니 승리하는 데 집중하라고 이른 건데요. 이후 전과를 보고할 때도 이순신은 전투 기록을 낱낱이 보고하며 각 장수가 적선을 몇 척씩 파괴했는지를 세세하게 전부 적었는데요. 따라서 이순신 휘하의 장수들은 진급이 빨랐던 반면 원균의 부하 장수들은 상대적으로 진급이 늦었다고 하네요. 이순신은 1차 출전에서 적선 42척을 분멸했습니다. 하포 적진포 해전에선 이미 일본군이 도망간 뒤였기 때문에 적군을 많이 사살하진 못했겠지만 적어도 옥포해전에선 수천 명의 일본 수군을 죽였을 거라 보는데요. 따라서 조정은 이순신의 승전 소식에 환호하며 그에게 종 2품 가선대부의 직함을 내립니다. 5월 9일 본영으로 돌아온 이순신은 전투에서 노획한 전리품 중 전투에 쓰일 물자만 남겨둔 뒤 쌀은 전부 격군과 사부들에게 나눠주고 옷과 배 등은 모든 군사들에게 골고루 나눠졌습니다. 한편 이순신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아직 육지의 상황은 처참했으며 전쟁이 점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초라한 행렬. 선조의 필한 행렬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센 비가 내려서 행렬은 전부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쫄딱 젖어버렸고, 애초에 출발할 때도 1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호종 인원은 갈수록 이탈자가 많아져 점점 수가 줄어만 갔죠. 백성들은 필한 행렬을 보며 나라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니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임진강을 건너며 말하길, 저기 강을 건너지 못하게 배를 전부 불사르고 혹여 관청을 헐어 뗏목을 만들 수 있으니 청사도 전부 불태워버리도록 하라 라면서 오로지 지살 궁리만 하느라 바빴죠. 행렬은 밥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었습니다. 파주 목사가 임금께 드릴 음식을 미리 준비해뒀는데 임금을 호위하는 아전과 군사들이 이를 보자마자 먹어치워 버렸는데요. 그렇게 4월 30일에 한양을 떠난 임금의 초라한 행렬은 5월 1일 저녁이 되어서야 개성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개성에 당도하자마자 또다시 이사내를 탄핵하는 관료들. 영의정 이사내는 종묘 사직을 버리고 파천을 주장했으므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아니, 파천을 막지 못한 건 영상이나 좌상이나 똑같은데 어찌 영상만 갖고 그러는가? 파천에 대한 논의는 전부 이사내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하옵나이다 전하. 류성룡이 한사코 외침이 없을 거라 주장했기 때문에 이리도 방비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 허니 이사내와 류성룡을 모두 파직토록 하라. 또한 국난의 정사를 논의할 자가 필요하니 정처를 복귀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동인의 영수였던 류성룡과 이사내가 파직되고 서인의 영수 정철이 복귀하면서 서인은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하게 되죠. 이 와중에도 붕당으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려 하다니 역시 붕당의 왕 선조답죠. 선조는 5월 2일 하루를 개성에서 쉰 다음 3일이 되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7일에 이르러서야 평양에 다다르게 되죠. 해유령 전투. 한편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설마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센고쿠 시대의 상식에 따르면 영주가 영지를 버리고 떠난다는 건 사무라이로서의 긍지조차 내버리고 영지를 내어주는 거나 다름없었기에
설마 왕이 수도를 버리고 떠날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죠. 이때까지 일본군의 목표는 선조를 사로잡고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엔 조선을 전초기지로 삼아 명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였는데 선조가 도망쳐버리니 이걸 어찌해야 할지. 게다가 일본 병사들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순 없었습니다. 4월 13일에 부산에 상륙해서 5월 3일에 한양에 입성할 때까지 장장 20일간 거의 쉬지 않고 걷고 싸우고 했으니 더 이상 걸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겠죠. 게다가 이순신의 출현으로 해로가 막히면서 해로를 통한 보급조차 끊기자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한양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어차피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정비를 마친 일본군은 이번에야말로 선조를 사로잡기 위해 다시 한번 북상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고니시와 가토는 서로 자기가 선조를 잡겠다며 평안도로 진격하려 합니다. 둘 다 끝까지 포기하질 않자 결국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로 하는데요. 제비뽑기 결과 고니시가 이기면서 고니시는 평안도로, 가토는 함경도 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앞서 선조가 한양을 떠나며 도원수 김명원과 부원수 신각에게 한강 방어를 맡기고 유도대장 이양원에게 한양 방어를 맡겼죠. 그러나 일본군이 도강을 시도하자마자 김명원과 한강 방어군은 한강을 포기하고 도주해버렸고요. 이때 부원수 신각은 김명원과 함께 있지 않고 자기 병사들과 함께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멀리서 한강이 뚫린 걸 보더니 김명원을 돕지 않고 그냥 한양으로 가버리는데요. 그러곤 한양을 지키던 이양원과 함께 양주까지 후퇴해버리는 신각. 얼마 후 소수의 일본군이 근처에서 약탈을 하곤 양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근처에 매복해 있던 신각이 튀어나와 일본군 70여 명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승리를 쟁취한 신각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조정에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정에서 전령이 오는데요. 그런데 전령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죄인은 어명을 받들라. 죄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오? 죄인 신각은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전장에서 도주한 죄로 사형에 처하라는 명이오. 그렇게 신각은 변명조차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김명원이 한강을 버리고 도망하면서 신각이 없음을 알아채고는 마치 한강 방어군의 패주가 신각 때문인 것처럼 보고를 올린 겁니다. 신각이 명을 듣지 않고 제 병사와 함께 도망했기에 어쩔 수 없이 군을 물릴 수밖에 없었나이다. 김명원의 보고를 받은 선조는 패전의 책임이 신각에게 있다 생각해 그에게 처형을 내린 건데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신각의 승전보가 도착하자 선조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곧장 군관을 내려보냈지만 이미 신각은 처형을 당한 뒤였습니다. 이 신각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전시 상황에 전황 파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처형을 명한 선조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또 다른 데선 선조가 도망친 장수를 처형하지 않았다고 그를 나무라기도 하죠. 또한 이 사태가 전적으로 김명원의 책임이라 볼 수도 없는 게 실제로 신각은 한강에서 상관의 명을 무시하고 자기 부대를 독단으로 움직인 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오합지졸로 이루어진 군대라 통솔이 어려운데 부원수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니 도원수 김명원 입장에선 그 죄를 묻는 게 당연하죠. 따라서 이 사태는 전황이 꼬여서 발생한 오해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진강 전투. 한강에서 패배한 김명원은 임진강에 이르러 조정에 장계를 올립니다. 그러자 선조는 김명원을 팔도 도원수로 임명해 경기도와 황해도의 군사를 모아 임진강을 지키라 명하는데요. 그렇게 병력 1만 5천을 모아 임진강 앞에 진을 친 김명원. 얼마 후 가토와 2만여 명의 일본군이 임진강가에 당도했으나 배가 없어서 강을 못 건너갑니다. 앞서 선조가 임진강을 건너자마자 일본군이 못 건너오게 배를 전부 불태우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렇게 일본군의 발이 묶이자
김명원은 이대로 지키며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적에겐 배가 없기에 쉽사리 강을 건너오지 못할 테니 이대로 굳게 지키며 시간을 벌도록 하자. 그렇게 김명원은 임진강을 굳게 지키며 열흘이나 적을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막을 걷더니 퇴각하기 시작하는 일본군. 그러자 김명원의 부하들 중 몇 명이 그의 명을 어기고 강을 건너 일본군을 공격하려 하는데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강을 건너 적을 쳐부숩시다. 이때 부장 중에는 신립의 동생 신할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닮아 싸울 땐 용맹하나 전략엔 밟지 못한 사람이었죠. 신할보다 더 큰 문제는 한응인이었습니다. 선조는 김명원에게 임진강 방어를 맡기면서도 한강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김명원의 소극적인 성격이 적과 싸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김명원보다 20살이나 어린 한응인을 그의 부장으로 보내면서 그에게 독단 지휘권을 부여합니다. 너는 김명원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되니 독단으로 군사를 지휘하라. 때마침 임진강에 당도한 한응인은 신할의 의견에 동의하며 당장 적을 쳐부수러 나가자고 합니다. 아니, 적이 저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뒤를 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임무는 임진강을 지키는 것이지 적을 쳐부수는 게 아니다. 아니, 이렇게 지키고 서 있기만 하면 전쟁이 끝납니까? 적을 쳐부숴야 전쟁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하께서 제게 상관의 명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셨으니 제 병사들은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뭣들 하느냐? 당장 강을 건너지 않고. 그런데 한응인의 병사들은 압록강에서 징발된 병사들이라 여태 쉬지 않고 이동하느라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압록강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걸어오느라 병사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내일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한응인은 군사들이 싸움을 피하기 위해 꾀를 쓴다 생각해 본보기로 몇 명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군유를 어지럽힌 자는 이처럼 처형할 것이니라. 그러자 나이도 많고 전투 경험도 많은 유극량이 나섭니다. 만약 적의 퇴각이 함정이면 어쩝니까? 일단 병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신할은 유극량마저 배려하는데요. 군유를 어지럽힌 자는 처형으로 다스린다 하지 않았소. 내가 젊어서부터 지금껏 군에 몸을 담아왔건만 이제 와서 내 한 목숨 살자고 이러는 줄 아시오. 나란 일을 그르칠까봐 그러는 것 아니오. 알았소. 내 그대들 뜻대로 적을 치러 가리다. 그렇게 김명원과 한응인은 5천여 병사와 함께 임진강 북단에 남고 유극량과 신할은 1만의 병사와 함께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군이 도강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군을 돌리더니 강을 향해 돌격하는 일본군.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다. 유극량은 격렬히 저항했으나 결국 전사했으며 신할도 전사하고 1만의 조선군은 순식간에 괴멸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강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나머지 군사들도 겁에 질려서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일본군은 조선군이 타고 온 배를 타고는 유유히 임진강을 건너는데 성공하게 되죠. 패장 김명원과 한응인은 초라한 행색으로 조정에 당도했으나 아무도 그들에게 패전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쪽 바다에선 그 사이 재정비를 마친 이순신이 다시 한번 적을 쳐부수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데 (2차) 출전. 육지에선 패전이 계속되고 선조는 계속 북쪽으로 도망치는 이 시기 이순신은 착실히 2차 출정을 준비하는데요. 이순신은 1차 출전 때는 갓 완성된 거북선을 동원하지 않았지만 2차 출전 때는 거북선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시킵니다. 또한 1차 출전 때 함께하지 않았던 전라 우수영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2차 출전 때는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이순신과 이혁기는 6월 3일까지 전라 좌수영에 모이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혁기의 함대가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5월 27일 원균으로부터 긴급한 구원 요청이 오는데요. 적의 외선 10여 척이 벌써 사천 쪽에 나타났기에 급히 전선들을 이끌고 노량으로 후퇴했소. 상황이 급박하니 서둘러 지원을 부탁하오. 적이 출몰했다는 사천은 전라 좌수영이 있는 여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진짜로 적이 코앞까지 와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본인의 함대만으로 단독 출전을 결심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순신이 노량으로 출전한 사이 일본군이 남해도를 돌아서 여수를 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조방장 정걸에게 거북선 한 척과 판옥선 한 척을 주며 여수를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판옥선 23척과 거북선 2척을 이끌고 2차 출전에 나선 이순신. 원균은 어째서인지 1차 출전 때보다도 한 척 줄은 판옥선 3척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둘은 노량에서 만나 일본 함대가 정박해 있다는 사천 쪽으로 이동합니다. 사천해전. 사천 근처에 다다라 적함 한 척을 발견한 이순신은 그 배를 쫓아 사천만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일본군은 이 배를 버리고 도망쳤기에 배만 불태워 버렸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사천만에는 총 12척의 일본 함대가 정박해 있었고 일본군은 배에서 내려 외성을 만드는 중이었는데요. 일본 함대를 발견한 이순신은 이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문제는 이때 조류가 썰물 때라서 물이 많이 빠진 데다 사천 해역은 암초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판옥선이나 거북선 같은 대형 배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일단 후퇴하는 척해서 적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는 이순신의 유인 작전을 간파했는지 쫓아나오지 않고 조총만 쏘며 대항했는데요. 그렇게 대치 상황이 몇 시간 지속된 끝에 조류가 밀물로 바뀌자 곧장 거북선 2척에게 돌격 명령을 내리는 이순신. 일본 수군은 다가오는 거북선을 향해 조총을 쏘며 견제했지만 거북선의 두꺼운 판자에 총알이 박힐 뿐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함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거북선은 화포를 발사하며 적선을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놀란 일본군은 백병전이라도 펼치기 위해 거북선 위로 뛰어들었으나 가시에 찔리기만 할 뿐 아무런 피해도 줄 수 없었죠. 뒤이어 판옥선들이 나아가 화포를 발사하고 화살을 쏟아붓고 불화살을 쏘아대자 얼마 안 있어 외선 12척은 전부 침몰되고 맙니다. 사천해전에서 승리한 조선군은 사량도에 정박해 휴식을 취합니다. 거북선의 성공적인 데뷔식도 치렀고 적선 13척을 부수는 화려한 전과도 올렸지만 이번엔 조선 수군의 피해도 조금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과 2명의 장수가 총상을 입은 건데요. 장수들이 총상을 입을 정도였으니 조선 수군의 피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포해전. 다음날 아침, 이순신은 적선이 당포에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얻고는 곧장 당포로 출발합니다. 당포에는 아타케분의 9척과 세키분의 12척이 정박해 있었으며 일본 군사들은 이미 성 안을 약탈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대장선으로 보이는 아타케분의 한 척에는 높은 누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금부채를 든 적장이 앉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으로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늠름한 모습의 적장이 이순신에겐 딱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는지 이순신은 이번엔 적장부터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거북선 2척이 먼저 나아가 곧장 대장선에 충돌해버리자 뒤이어 판옥선들이 나아가 대장선을 중심으로 화포를 쏟아붓습니다. 충격에 의해 대장선이 흔들리자 순천부사 권준이 화살을 쏘아 적장을 맞춰 누각에서 떨어뜨리는데요. 뒤이어 사도첨사 김환이 병사들을 이끌고 적선으로 넘어가 적장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대장이 죽어버리자 혼란에 빠져서는 그대로 배를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일본군. 이순신은 적선 21척을 전부 부숴버립니다. 전투가 끝난 후 전리품으로 적장이 들고 있던 금부채를 습득했는데 이 부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메이 고레노리라는 장수에게 써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가메이 고레노리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일본에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 학자들은 이때 죽은 적장이 가메이 고레노리가 아니라
도쿠이 미치유키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의 동생이 바로 훗날 명량에서 이순신에게 대패하는 구르시마 미치우사입니다. 전투가 끝난 뒤 이순신은 도망치는 일본군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찰병으로부터 외선 20여 척이 당포로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이순신은 곧장 배를 돌려 바다로 나갔으나 이미 일본 함대는 배를 돌려 멀리 도망가버린 뒤였기에 추격을 포기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번에도 28척의 함대를 끌고 나가 벌써 33척의 적선을 쳐부순 이순신. 뒤이어 이순신은 이역기와 합류해 총 53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적선을 부수고 다닙니다. 조선연합함대. 원균의 긴급한 구원 요청을 받고 2차 출전에 나선 이순신. 이순신은 사청과 당포에서 각각 적선 13척, 21척을 부순 뒤 당포에서 전라 우수사 이역기를 기다립니다. 이틀 후 이역기가 판옥선 25척을 거느리고 이순신에게 합류하자 판옥선 51척에 거북선 2척으로 이루어진 무려 53척의 연합함대가 탄생하는데요. 연합함대가 꾸려졌으니 총사령관을 뽑아야 할 터 원균은 애초에 명함도 못 내밀었으니 제외하고 이역기와 이순신 중 대장을 정해야 하는데 이역기는 스스로 이순신에게 대장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때 이역기는 이순신보다 16살이나 어렸고 전투 경험도 한참 부족했기 때문에 먼저 양보한 거죠. 당항포 해전. 다음날 아침 이순신은 며칠 전 당포에서 놓친 함대가 당항포 쪽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곧장 함대를 이끌고 당항포에 도착한 이순신. 그런데 이순신은 곧장 돌격해 들어가지 않고 당항포 입구에서 함대를 멈추고 고민에 빠지는데요. 당항포는 조금 특이한 지형이었습니다. 좁은 입구를 지나 당항포 안쪽으로 들어가면 좁고 긴 해협이 이어지는데요. 이 좁은 해협을 지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바다가 넓어지면서 그 끝에 당항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일본 함대는 이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던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월이라는 기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때로부터 300여 년이나 지난 19세기 말에야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보여서 스킵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순신 시점으로 돌아와서 당항포는 이처럼 좁은 해역의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괜히 들어갔다가 중간에서 적을 만날 경우엔 이순신의 대함대가 장점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먼저 판옥선 2척을 보내 적의 위치와 함대의 수를 파악하는데요. 당항포 안쪽에는 아타케분의 9척, 세키분의 4척, 고바야분의 14척, 총 27척의 일본 함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함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중간에서 이들을 마주칠 위험도 없었죠. 따라서 척후로 갔던 판옥선이 들어와도 된다는 신호로 신기전을 쏘아 올리자 이순신 함대는 차례차례 해협 안쪽으로 진입하는데요. 그런데 이순신 함대가 해협 안으로 들어간 사이 혹시라도 뒤에서 외선이 나타나 입구를 봉쇄해버리면 조선 함대는 꼼짝없이 갇혀서 협공을 당할 수 있으니 이순신은 정찰을 위해 판옥선 4척과 협선, 포작선을 입구에 남겨둡니다. 그렇게 마침내 해협 안쪽, 다시 바다가 넓어지는 지역에 이르러 일본 함대를 발견한 이순신. 하지만 일본 함대는 조선 함대가 오는 걸 눈치채고 이미 아타케분의 4척을 앞으로 꺼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기에 거북선이 돌격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일본군들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칠 경우 이들이 민가를 약탈할 우려도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순신은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배를 돌려 후퇴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나오는 일본 함대. 그때 갑자기 조선 함대가 배를 돌리더니 일제히 일본 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판옥선은 배의 바닥이 넓은 평저선이라 속도는 느리지만 회전에 유리한 반면 일본의 배들은 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이라 속도는 빠르지만 회전에 불리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함대가 갑자기 배를 돌려서 공세로 전환하더라도 일본 함대는 선로를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이순신이 미리 매복해둔 이역기 함대가 일본 함대의 뒤쪽에 나타나자 일본 함대는 꼼짝없이 포위당한 상황이었죠. 조선 함대는 이전처럼 먼저 대장선부터 부숴버렸고 화살을 쏘아 적장을 죽여버렸는데요. 그러자 전투를 포기한 채 도망가기 바쁜 일본군. 하지만 앞뒤를 포위한 조선 함대가 일제히 화포를 쏟아붓자 일본 함대는 속절없이 부서져 갔습니다. 그런데 적을 거의 섬멸한 이순신은 적함 한 척을 남기고 배를 물립니다. 적함을 모두 부실 경우 바다로 도망친 일본군이 헤엄쳐 육지로 올라가 민가를 약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탈 배를 남겨줘서 도망을 유도해 한 번에 처리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함대를 물려서 바다로 나온 이순신은 방답첨사 이순신에게 판옥선 한 척으로 입구를 지키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이순신의 예상대로 살아남은 일본군이 배 한 척에 탑승해서는 당항포 입구로 나오는데요. 방답첨사 이순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배에 한 포를 발사하고 화살을 쏘아 배를 침몰시킵니다. 그러곤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장수를 건져내 직접 목을 쳐냄으로써 당항포 해전을 마무리하죠. 율포 해전. 당항포 근처에서 이틀 휴식을 취한 이순신은 6월 7일 거제도 영등포 쪽에서 일본 함대 7척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곧장 추격을 개시한 이순신. 조선의 53척 대함대가 쫓아오자 일본 선단은 무기며 화물이며 죄다 바다에 던지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요. 하지만 역풍으로 인해 점점 거리가 좁혀지자 일본 함대는 급히 방향을 바꿔 율포에 정박을 하더니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추격에 성공한 조선군은 곧장 화포를 발사해 적선 7척을 모두 침몰시켜 버리는데요. 이렇게 율포해전까지 완벽하게 승리한 조선군은 이후 이틀 동안 주변을 수색했지만 적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6월 10일 미조항에서 연합함대를 해체합니다. 전투 결과 이순신은 이번 2차 출전에서 총 4번의 해전을 치렀으며 적함 72척을 침몰시키고 일본군 300여 명의 수급을 베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파괴한 함선에 비해 거둔 머릿수가 적은 이유는 해전의 특성상 배가 불타거나 가라앉으면서 같이 죽는 군사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이순신은 항상 병사들에게 적의 수급을 베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인데요. 반면 이전 1차 출전에서 이순신이 혼자 승진한 데 세민한 원균은 해전이 벌어질 때마다 공격은커녕 적의 머리를 베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항포 해전 때는 해전이 끝난 후 정찰을 나갔다 오겠다며 혼자 함대를 이끌고 떠나더니 방답첨사 이순신이 적선 한 척을 부술 때 갑자기 나타나서는 미친 듯이 바다에 빠진 일본군을 건져서 머리만 베고 떠났는데요. 심지어 그 후로도 원균은 혼자서 이미 전투가 끝난 지역을 찾아다니며 이미 죽은 적 시체에 수군만 베고 다니느라 율포해전 때는 아예 참전하지도 않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순신과 원균이 각자 올린 전과 보고에서 원균이 바친 수급이 훨씬 많은 걸 보고는 오해를 하는데요. 원균은 적은 함대로도 용기 있게 전선을 휘저으며 미친 듯이 활약한 반면 이순신은 원균보다 훨씬 많은 함대를 이끌고도 소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이순신의 전과는 훌륭한 것이었기에 조정에서는 그를 정이품, 자혼대부로 승진시킵니다. 자, 이렇게 2차 출전까지 전승으로 이끈 이순신 장군. 하지만 그 시각 육지에서는 아직도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는데요. 용인 전투.
일본군은 빠르게 선조를 사로잡기 위해 경상도부터 한양까지 최단 코스로 주파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라도는 일본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는데요. 더욱이 전라도는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인지라 인구도 자원도 풍부했기에 이들이 제대로 싸워주기만 한다면 전세 역전도 노려볼 수 있었죠. 따라서 전라도 관찰사 이광은 전라도 군사 5만을 모아 한양을 지키기 위해 북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투가 무서웠던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진군 속도를 계속 늦추는데요. 그 사이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일본군에 의해 한양이 점령당하자 이광은 이미 한양을 빼앗겼으니 어쩔 수 없다며 진군을 포기하고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러자 평양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경노하며 이광에게 다시 전라도 군사를 모아 한양을 수복하라고 명하는데요. 그렇게 이광은 다시 군대를 모아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 북상을 시작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경상도 순찰사 김수가 수백의 병력을 그리고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이 수천의 군대를 이끌고 합류하니 다시 8만에 다다르는 대군이 모입니다. 기록에 따라 적게는 5만, 많게는 13만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통 6만에서 8만 정도로 보는 의견이 많기에 저는 8만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령관 셋이 전부 문관 출신인데다 군사들은 대부분 전투 한번 치러본 적 없는 오합지졸이었기에 군율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재사초에 따르면 군대의 질서정연한 행렬이 아니라 마치 양떼를 모는 것 같았다고 하고 징비록에 따르면 봄놀이를 하러 가는 듯 했다고 하네요. 당시 일본군은 이미 한양을 점령하고 거점마다 수백의 병사를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수원에도 수백의 일본군이 주둔 중이었는데 이들은 8만의 대군이 다가오자 수원을 버리고 후퇴해 용인의 군사들과 합류해버립니다. 이때 부장으로 참가한 권율은 사소한 전투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한양을 수복하러 가자고 했으나 이광은 이를 무시하고 조방장 백광원을 시켜 용인에 주둔 중인 일본군을 공격하게 하는데요. 6월 5일 백광원은 약 2천의 군사와 함께 용인을 향해 돌격합니다. 그는 처음엔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결국 일본군에게 패하여 많은 군사를 잃고 본인도 사망하고 마는데요. 이때 용인에 주둔 중인 일본 병사들은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장수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와키자카는 처음엔 수군으로 출전했으나 전쟁 초기 조선 수군에 별다른 저항이 없자 육군에 편입돼 한양 근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와키자카의 병사는 총 1600으로 그는 600 정도를 용인과 수원에 주둔시키고 자신은 1000명을 이끌고 한양에 올라가 있던 거죠. 그런데 용인에 있던 와키자카의 부장은 조선의 대군이 코앞에 다가오자 와키자카에게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자 와키자카는 자신의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곧장 용인으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6월 6일 아침 8만의 조선군이 아침밥을 먹고 있을 때 와키자카는 고작 1000명의 병사와 함께 조선군의 진지를 습격합니다. 그러자 용인에 있던 600의 일본군도 나와서 협공을 시작하는데요. 이에 깜짝 놀란 조선군은 잔뜩 겁에 질려서는 싸워볼 생각도 안하고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치 산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하네요. 이 전투는 임진왜란 최악의 패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무려 8만에 달하는 대군이 고작 1600명에게 무너졌으니 말이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실제로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병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와키자카의 병사가 얼마 안 되었기에 그 많은 병사를 일일이 죽이진 못했던 건데요. 죽임을 당한 병사는 약 1000명 정도이며 포로로 잡힌 자도 200명 남짓이었죠. 나머지는 전부 도망쳐버린 거예요. 만약 이 오합지졸이 그대로 한양까지 올라갔다 대군 대 대군으로 맞붙었다면 결과는 더욱 처참했을 겁니다. 수만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이때 도망쳤던 병사들은 누군가는 다시 병사가 되어 그리고 누군가는 의병이 되어 훗날 전라도를 지키는 데 크게 활약합니다. 망명. 바다에선 이순신이 2차 출전을 승리로 이끌고
육지에선 용인 전투의 대패가 일어나던 이 시점에 평양에 가 있던 선조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명나라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조가 망명 얘기를 처음 꺼낸 건 4월 27일에 이 일의 패배가 조정에 알려졌을 때부터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는 얘기도 명의 도움을 요청해 함께 싸우겠다는 얘기도 없이 오로지 지살궁리만 했죠. 하지만 대신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피난 행렬의 방향을 정할 때도 도승지 이항복은 최악의 명나라로 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동과 가까운 평안도 쪽으로 가자고 합니다. 반면 류성룡과 윤두수는 왕이 조선에 남아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며 함경도 쪽으로 가자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선조는 내부가 원래 나의 뜻이다 라며 평안도 행을 지지합니다. 이때 이항복의 직책은 왕의 비서실장인 도승지였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선조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죠. 5월 7일 평양에 도착한 선조는 다시 한번 망명 의사를 내비칩니다. 그러나 조정 대다수가 반대해 이번에도 무산되고 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정의 의견은 평양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평양성의 백성들이 성을 버리고 도망치자 이들은 평양을 지킬 거라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았는데요. 하지만 임진강 방어에 실패하고 일본군이 평양 가까이 다가오자 결국 평양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그렇게 선조가 출발하기에 앞서 궁인들이 먼저 성을 나갔는데 그때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몽둥이와 칼을 꺼내들고 이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너희들은 평소엔 하는 일도 없이 나라의 농만 도적질하다가 이제는 이 나라와 백성을 저버리고 도망치려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를 버리고 떠날 거였으면 어째서 피랑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이야? 결국 주동자 셋을 잡아다 처형하니 그제서야 백성들은 흩어졌는데요. 그렇게 소요를 진정시키고 다시 피랑길에 나서려 하는데 이번에도 방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류성룡이 명군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평안도 쪽으로 가야 그들과 소통이 원활하니 평안도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여 행선지는 평안도 의주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6월 11일 선조와 일행은 평양을 떠나 의주로 향합니다. 의주에 도착한 선조는 아직도 망명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명나라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본인은 변방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적에게 쫓겨 이 땅에는 몸둘 곳 하나 없으니 식구 몇 명만을 데리고서라도 명나라에 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조선은 자식이 부모를 따르듯 대국 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자식이 위기에 처하면 부모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혹여 황제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강을 건너 명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상황이 시급하니 즉시 황제께 아뢰어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으론 정말 대단하죠. 명이 거절하더라도 기어코 들어가겠다니 바로 이 점 때문에 선조는 욕을 먹어도 싼 인간인 겁니다. 이후로도 선조가 계속해서 압록강을 건너려 하자 윤두수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당초 요동으로 간다는 계책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 외적이 가까이 닥치고 있으나 하삼도가 모두 보존되고 강원도와 함경도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전하께서는 이 많은 백성을 외적에 넘겨주고 필부가 가는 길을 강행하십니까? 얼마 후 명나라의 답변이 왔는데 말로는 정 상황이 급박하면 수행 인원을 100명 이하로 꾸려서 오라고는 했으나 이는 그냥 지방 관리가 방문할 때 정도의 인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절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명나라에서까지 거절당하자 결국 선조는 의주에 남기로 합니다. 또한 이후로 조선은 선조의 망명이 아닌 원군을 요청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죠. 분조. 이러한 와중에 6월 13일 이항복에 의해 분조 논의가 제기됩니다. 자꾸 평안도로 갈지 함경도로 갈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아예 왕과 세자를 갈라서 선조는 평안도 의주로 가서 명의 원군을 요청하고 광해는 함경도로 가서 백성을 위로하고 나라를 지탱하자는 건데요. 물론 이것도 선조의 뜻을 이항복이 전달한 거긴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비슷한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
이덕형은 심지어 대신들에게 양위 여부까지도 물었는데 일부 대신들은 이에 동조하기도 했죠. 그렇게 분조가 결정되자 선조는 함경도에 피란 보냈던 중전을 불러들여 같이 명나라로 넘어가려 합니다. 게다가 자신과 함께 의주로 갈 인원은 소수로 줄이고 대부분의 대신들에겐 세자를 수행하게 했는데요. 많은 대신들이 세자와 함께 조선에 남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선조를 따르는 행렬은 1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근데 또 그러면서 선조는 광해에게 실권은 하나도 넘겨주질 않습니다. 혹시라도 명나라에 못 넘어갈 경우 광해에게 실권마저 넘겨주면 자기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광해는 평안북도 강계로 가서 의병을 모으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명을 어기고는 전쟁이 한창인 남쪽으로 내려가는 광해. 그는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병사들과 함께 천막에서 잠을 자며 군무를 독려하고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광해를 중심으로 선비, 유생, 관료, 의병 등 수많은 백성이 모여드는데요. 왕이 전장에 나와 있다는 건 사기 진작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선조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광해가 전장에 남아있음으로써 병사들이 비로소 싸울 힘을 얻게 된 거죠. 이때 광해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걸 해냈으니 관료들의 기대가 클만했죠.